페라리의 후방 서스펜션은 250만 유로가 들었고 우리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운명의 업데이트에 대해 4개월 동안 이야기되었고 결국 7월에 도착했어요. 처음엔 무젤로에서 테스트하고 스파프랑코르샹에서 데뷔했으며 이제 결과가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페라리 업데이트가 왜 안 됐는지, 마라넬로에서 뭘 알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랄프 슈마커와 게랏 베르가르의 페라리 환경에 대한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2027년에 다른 드라이버에게 밀려 해밀턴이 끝났다는 소문이 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카타르 GP의 더블 피트 스톱 문제를 논의해야 해요. 이번 주말엔 라스베이거스 GP도 주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레드불 크리스티안 호너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요. 시작 전에 지원을 위한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마라넬로에서는 이미 그 후방 서스펜션 업데이트가 차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여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F25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량이 아직 트랙에 닿기 전 UXER라가 이끄는 그룹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뒷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불안정하며 제어하기 어렵고 플랭크를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으면서 아스팔트에 가깝게 작업할 수 없었습니다. 바렌에서의 테스트에서 확인되었듯이 페라리는 프로젝트에서 테스트된 이상적인 지상고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공기역학적 하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팀들, 특히 맥라렌과 레드불은 바닥의 마모 지점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중요한 구역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페라리는 그렇지 않았고 그 결과 차를 낮추려고 할 때마다 SF25는 사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페라리의 아이디어는 후방 기구학을 변경하는 것이었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페라리는 다른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거의 후방 서스펜션에만 집중했습니다. 목표는 특히 제동 시 가장 섬세한 단계에서 공기역학적 플랫폼을 안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부 삼각형의 첫 번째 암을 수정했고 공격 지점을 수직 및 종방향으로 이동시켜 링크를 늘리고 안티 리프트 기능을 증가시켰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제동 시 후반기 덜 잠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티 리프트를 증가시키면 가속 시 스쿼트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섬세한 타협이었고 사실 차량의 전반적인 행동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진실은 업데이트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도입된 업데이트는 설정 범위를 약간 넓혔을 뿐입니다. 유용했나요? 네. 해결책이었나요? 아니요. 초기 문제들, 지상고 플랭크 소비, 그리고 불안정한 후방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후미가 더 무거웠고 페라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생산 전에 새로운 서스펜션은 시뮬레이터에서 며칠간 테스트됐어요. 테스트에 참여한 페라리 파일럿 중 한 명,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뮬레이터에서 일하는 3명 중 한 명이 최종 브리핑에서 아주 분명히 말했어요. 이 업데이트에 투자하지 마세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피드백은 명확했어요. 이틀간의 집중 세션 후 파일럿은 업데이트가 실질적인 이점을 주지 않을 것이라 결론지었어요. 페라리는 데이터에서 확신을 얻지 못했고 프로젝트에 몇 주를 보낸 후 큰 부담이 되는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 서스펜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세븐포스트 리그에서의 테스트가 이어졌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랙 데뷔 전에 지연이 발생했으며 250만 유로 이상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업데이트는 250만 유로 이상의 투자가 필요했으며 이는 예산 한도에서 차감되어 다른 잠재적으로 더 유용한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도 절박한 시도였을 것입니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트랙만이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트랙이 상황을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실패한 업데이트였습니다. 서스펜션은 페라리에게 설정해서 약간의 여지를 주었지만 SF25의 진정한 한계, 즉 하부에서 하중을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높이에서 작동하지 않는 후방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잘못 시작되었고 이번 업데이트는 시즌을 바꿀 기반이 없었어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페라리가 이를 알고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페라리가 250만 유로 이상을 업데이트했었지만 그 업데이트가 효과적이지 않았고 트랙에서 성능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맥라렌과 레드불은 연맹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에서 더 많이 바닥을 소모합니다. 이는 플랭크가 연맹의 센서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페라리는 차체를 많이 낮추면 플랭크의 앞뒤 부분에서 많은 소모가 이루어지며 이 부분은 연맹의 센서가 개입하여 플랭크의 과도한 마모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에서의 실격 취소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가 마침내 다른 톱팀들과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다른 차들보다 우수한 차임을 입증했을 때 그 경기에서 페라리는 연맹에 따르면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후방 서스펜션의 업데이트가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오지 않았고 이는 몇 달간의 개발이 결국 SF25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아마도 그 돈이 다른 업데이트에 투자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영국에서 해밀턴 소문을 들어봅시다. 루이스 해밀턴과 페라리는 2027년에 결별할 예정이고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팀은 이미 후계자로 올리버 버먼을 선택했답니다. 이것들은 영국에서의 소문이며 이제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마라넬로에서는 다른 톱팀이 그를 데려가기 전에 보호해야 할 재능으로 보고 있어요. 확실한 건 해밀턴이 2026년에 페라리에 남아 새로운 규제 시대의 단일 좌석 차량을 운전할 거라는 겁니다. 목표는 그에게 완전히 다른 차량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는 그가 좋아하지 않았던 자동차와 지면 효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루이스 해밀턴과의 계약은 옵션 종료 후 시작되며 2027년에 끝납니다. 성과에 따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해밀턴이 2026년 페라리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 올리버 버먼입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말한 첫사람은 퀸터 슈타이너입니다. 그에게 버먼이 해밀턴을 대체해야 하는지 묻자 그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해밀턴이 기대에 못 미치면 버먼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해요. 그는 잘하고 있어요. 사이너는 말합니다. 버먼은 시즌 초반 몇 가지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깨끗하며 더 경험 많고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드라이버와 경쟁하고 있어요. 페라리가 2027년에 그를 승진시키지 않으면 그는 분명히 다른 톱팀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컨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이미 준비됐어요. 영국에서는 페라리가 그를 선택했다고 확인하며 이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스카이 스포츠 포뮬라 1의 테드 크라비츠는 패독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를 강조합니다. 해가 뜨듯이 베르만은 페라리에서 해밀턴을 대신할 겁니다. 중요한 점으로 네이스는 그를 2026년에도 유지할 거라 확신하며 페라리로 가기 전 새로운 차량에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클레르크가 알파 로머 시절에 했던 경로와 같습니다. 하지만 크라비츠는 클레르크가 오래 남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번역하자면 페라리의 미래는 이클레르 벨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벨만과 또 다른 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밀턴이 남기로 한다면요. 요컨대 해밀턴은 페라리의 현재를 책임지고 있지만 벨만은 마라넬로가 놓칠 수 없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026년이 해밀턴을 설득 못하면 페라리는 그 고리를 닫을 겁니다. 영국인은 또 다른 영국인에게 바통을 넘기고 그 사람은 페라리 유소년 팀에서 자라났고 이제는 놓치기엔 너무 강력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내년 규칙 몇 가지는 아직 변경될 예정이고 12월 10일에 확정됩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봅시다. 루이스 해밀턴은 항상 사름 대번으로 경주했으며 이는 개인적인 상징이지만 2026년부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F1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는 런던 연맹 사무실에서 열렸고 새로운 규정이 논의되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를 여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없던 규칙으로 선수들이 경력 중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은 팀에게 달렸고 이제 번호가 자유로워졌어요. 2014년부터 모든 드라이버는 경력 동안 같은 번호를 유지해야 했지만 F1 위원회는 이 제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누구나 원하는 때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바꿀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해밀턴이 그 목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을 대비하여 다른 결정들도 있습니다. 기술 규정과 차체 이미지와 관련된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12월 10일에 최종 규정 버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술, 스포츠, 재정, 운영 2026년 규정의 기본입니다. 두 개의 의무 피트스톱 주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FIA는 피렐리와 팀들과 함께 2026년 첫 경기 후 이를 평가할 것입니다. 형식이 안 맞으면 재검토될 것입니다. 최소한 차체의 55%가 도색되어야 합니다. 모든 차체가 탄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중단됩니다. 2026년부터는 각 차량의 최소 55%의 표면이 도색되어야 하며 이는 자동차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고 거의 동일한 회색 탄소 차량으로 가득 찬 그리드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팀들이 시각적으로도 차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올해 도입된 유명한 냉각 조끼는 해결책보다는 문제를 더 많이 야기했습니다. 조종사의 냉각 시스템이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많은 드라이버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FIA는 개선된 버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내년에 볼 주요 변화들입니다. 몇몇 드라이버가 경주 번호를 바꿀지 의무 피트스톱 규칙과 차체 도색 규칙이 어떻게 변할지 보는 건 흥미롭습니다. 차체의 절반 이상을 칠하는 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차가 독특하고 정체성을 가질 수 있죠. 이제 랄프 슈마커의 르클레르크에 대한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르스 슈마허는 샤를 르클레르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페라리를 과신하지 말고 플랜 B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슈마허에 따르면 모나코 출신 선수의 시즌은 견고하고 잘 나가지 않는 차로 7번 포디움을 차지하며 항상 한계에 도달하는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드라이버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제가 르클레르라면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생각할 것입니다. 슈마허는 그를 칭찬하며 페라리에 어울리는 친절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는 결혼이 임박했고 마라넬로가 원하는 이미지를 잘 구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선의만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페라리는 모두를 실망시켰고 해밀턴의 합류가 부활의 불씨가 되어야 했습니다. 현실은 완전 달랐어요. 2025년엔 승리가 없었고 스쿠데리아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4위로 내려갔어요. 페라리가 우승할 것 같은 주말은 없었어요. 존 엘칸의 가혹한 발언이 조종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말을 줄이고 운전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불만을 폭발시켰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환경에 더 큰 압박을 가했어요. 저는 매니저를 보내 설명을 요청했을 겁니다. 슈마허는 이를 피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르클레르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저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르클레르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약속에 휘둘리지 않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실망을 더 많이 안겨준 페라리에만 자신의 미래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르클레르의 선택입니다. 페라리는 언제나 그의 집이었고 그가 성장하며 포뮬러 1에서 정체성을 쌓은 팀입니다. 어릴 때부터 페라리에서 경주하는 것을 꿈꿨던 팀이기도 합니다. 몇 년 더 기다릴 수 있을까요? 226년에는 새 규정, 새 자동차, 또 다른 기술 혁명이 올 겁니다. 페라리가 바로 성공하지 못하면 르클레르는 프로젝트에 충실할지 아니면 주위를 둘러볼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랄프 슈마허가 클레어에게 플랜 B를 준비하고 다른 팀을 찾아 월드 챔피언십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압박한다면 우리는 에스턴 마틴, 맥라렌, 메르세데스, 레드불 같은 톱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전직 드라이버 게르하르트 베르거는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베르거는 페라리에 경고합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모두 감정적이 되니 침착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페라리가 마지막으로 승리한 지 1년이 넘었어요. 2024년 10월 멕시코시티에서 카를로스 사인츠가 성공했죠. 마라넬로에겐 예상 밖의 긴 공백이었고 특히 2024년 말에 페라리가 성장하며 맥라렌과의 컨스트럭터 월드 챔피언십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베르거는 마라넬로 환경에 익숙하며 96번 그랑프리에서 페라리와 9번 이겼습니다. 그는 2025년 페라리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페라리는 다른 팀보다 기대치가 늘 높습니다. 그들이 4위로 끝나면 부족해요. 문제는 페라리가 2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페라리에겐 2위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목표이며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압박이 시작돼요. 결과가 없으면 모두 감정적이 돼요. 베르거는 엘칸의 발언이 팬들에게 강한 반응을 일으켰다고 논평합니다. 성공이 없으면 사람들은 감정적이 돼요. 모두에게, 즉 정비사, 엔지니어, 관리자, 드라이버에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메시지는 명확해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환경, 긴장감, 기대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베르거는 오스트리아 출신 드라이버와 같은 입장을 따르는 후안 파블로 몬토야와 동의해요. 하지만 베르거는 드라이버들을 옹호해요. 르클레르는 잘하고 있고 해밀턴은 또 다른 월드 챔피언십을 위해 노력 중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작동 안 하는 환경입니다. 중요한 건 단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직 오스트리아 파일럿의 조언은 간단하지만 무겁습니다. 침착함, 지속성, 단결. 예를 들어 장 토드가 도착했을 때 페라리가 기억에 남는 지배적인 팀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다시 말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성을 잃어서는 승리하는 팀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안정성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결과가 늦게 오더라도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결과를 지켜보죠. 베르거의 시각이 더 합리적이며 미래를 위해 약간의 침착함과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올해 페라리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기대가 큽니다. 이는 바스르가 선택한 작업 그룹 덕분인데 로익 세라, 제롬 디암브로시오와 여러 기술자들이 페라리에 합류했고 몇몇은 떠났기 때문입니다. 작업 그룹이 변경되어 내년 준비 중입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페라리 2026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1월부터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해밀턴은 페라리에서 입지를 다지고 싶어하며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그 환경에 남고 싶어할 겁니다. 하지만 레드불의 준비를 지켜봅시다. 맥킨은 현대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했다고 합니다. 2026년은 완전한 미지의 도약이며 맥키의 말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자체 파워 유닛 제작입니다. 레드불 파워트레인과 포드는 2026년을 목표로 자체 파워 유닛을 만들려 합니다. 맥키는 최근 포뮬러 1 역사에서 이런 대담한 도전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파워 유닛이 매우 중요한 규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치가 엔진 소리를 들었는데 놀라웠다 라고 했습니다. 레드불 비디오에서 팀 수장이 새 엔진 소리를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들었어요. 소리 환상적이더라고요. 빠를지는 차치하고요. 사실 파워 유닛은 몇 주 동안 테스트 벤치에 있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마지막 2달에 들어갑니다. 이때 모든 부품이 검증되어야 트랙에서의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미래를 결정할 도전입니다. 사실 레드불의 2026 프로젝트는 이미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문제는 메르세데스, 페라리, 혼다, 아우디에 비해 레드불 포드의 파워 유닛이나 경쟁자들의 수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능과 새 엔진이 맥스 베르스타펜을 잡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경쟁력 있다면 레드불은 승리 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어요.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 기술 프로젝트, 그리고 4번의 세계 챔피언까지도요. 이는 사실입니다. 레드불이 자체 엔진과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위에투프는 떠날 것입니다. 그는 타이틀 경쟁 가능한 차를 원해요. 여러 옵션이 있으며 메르세데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토토 울프는 위에스톱 영입에 열려 있어요. 올해 그는 4번의 월드 챔피언을 영입하려 했지만 결국 라시를 유지했어요. 제 생각에는 메르세데스는 드라이버가 필요 없어요. 러셀과 키미가 강력하니까요. 하지만 시장에 맥스 베르스타펜 같은 4번의 월드 챔피언이 있을 때 무시할 수 없죠. 토토 울프도 같은 말을 했어요. 베르스타펜은 아스톤 마틴도 고려할 것이며 혼다 엔진이 장착된 차가 경쟁력 있다면 알론소를 대체하거나 스트롤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팀 내에 에이드리언 유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는 맥라렌, 윌리엄스, 레드불에서 이미 능력을 입증했어요. 그러나 에클레스턴에 따르면 호너는 정말로 페라리로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에클레스턴은 호너의 미래에 대해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는 페라리를 배제하지 않아요. 그곳은 혼란 상태입니다. 엘카는 두 드라이버를 모욕하고 있어요. 에클레스톤의 강력한 말들이 팀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되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금 해밀턴과 클레르크를 공격하며 말을 줄이라고 한 회장이 있습니다. 에클레스톤도 한마디 덧붙였어요. 저는 호너와 스톤 마틴에서 확실히 사지 않았어요. 뉴이가 레드불을 떠난 건 아마도 크리스천 호너와 일하기 싫어서일 거예요. 페라리는 호너가 레드불에서 해고되기 전 이미 그와 접촉했지만 그 대화는 결과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은 달라요. 페라리는 어려움에 있고 엘카는 발언 후 주목받고 대통령의 신뢰에도 술은 압박받고 있어요. 분위기는 불안하고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러나 호너는 포뮬러 1 내에서 더 실현 가능한 다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너는 팀을 인수하고 포뮬러 1 내에서 12번째 팀으로 새로운 이름을 런칭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이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시간, 연맹의 보장 및 거대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미 있는 팀과 함께라면 패독으로의 즉각 복귀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페라리에 가는 것은 복잡해 보입니다. 엘카니 기술 프로젝트와 바세르의 지위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라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세르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카니는 미국 그랑프리 전에 신뢰를 표했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은 팀장을 안심시키기보다는 제3자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아슬의 위치는 확고하지 않으며 2026년에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면 아마도 시즌 중반 이전이라도 호널의 이름이 자동으로 리스트의 첫 번째가 되어 페라리의 미래 팀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에클레스톤의 생각이며 페라리의 생각과도 일치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호너는 새로운 팀의 긴 길을 선택하거나 페라리의 핵심에 직접 들어가 내부에서 무언가를 구축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할 최신 소식은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모든 팀이 2번 피트스톱을 해야 하며 각 타이어 세트는 최대 26바퀴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 연습에서의 랩도 포함되지만 포메이션 랩, 인식 랩, 체커드 플래그 이후의 랩은 제외됩니다. 이 결정은 2024년에 앞바퀴 왼쪽의 마모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피렐리는 안전을 보장하고 드라이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타이어 펑크와 같은 불쾌한 상황을 피하고자 합니다. 사용 가능한 타이어는 피렐리의 단단한 컴파운드 C1, C2, C3입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의견과 댓글을 알려주세요. 항상 좋아요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서 채널의 모든 영상 놓치지 마세요. 라시투토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